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박 박사는 네. 박 박사고 그죠? 네. 김 팀장은 김 팀장이잖아요. 네. 나는 왜 계속 조 과장일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급이 아. 아, 왜? 아니 나 승진들을 안 너무 하냐고? 처음에 별명 지을 때 네. 너무 낮은 직급으로 했어. 아, 그래? 아니 그 지인분 중에 데이터릭을 들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서도 계세요. 음. 근데 그분들이 저를 조 과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조 과장님, 조 과장님. 어. 이제 여러분 제가 뭐 차장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조 차장이 되고 싶어? 근데 조 차장은 발음을 좀 주의해야 돼요. 조 차장. 네. 그래요? 조 한번 쉬고 차장 이렇게 불러야 되죠. 음. 조 차장. 그래서 네. 아니, 뭐 저도 계속 팀장이잖아요. 팀장 좋잖아. 좋아? 그래요? 팀장은 여러분 직책과 직위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그래. 직책이 팀장이고 음. 과장은 뭐 무슨 과의 장일 때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근데 이제 보통은 직위죠, 직위. 그래서 네. 대리과장, 차장, 부장 하는 그거죠. 그래서 아니, 뭐 박사도 아 대리 달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긴 한데 뭐 네. 갑자기 별명이 아니라 아니, 우리 뭐 저희 대리가 팀장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본인의 실제 직급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대표죠. 저는 언제나 대표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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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다 해 먹어라. 대표도 하고 네. 팀장도 하고. 아이, 네. 그럼요. 대표 네. 사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 해 먹고 있는 김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 주시는 귀동량님, 눈나님, 우누나이27님 감사드리고요. 최승범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에피소드에 매번 후원해 주시는 JS전님, JS전 1891님, 1891년에 태어난 건 아니겠지? 설마요. 아니 왜 그 원더우먼 이런 것처럼 어? 어? 그럴 수 있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800년대인데요? 지금 나 어 1981년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저기 132살이신 JS전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데이터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릭4, 데이터릭4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뭐 한 10분 만에 봤기 때문에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일주일 만에 들으시지만 저랑 김 팀장은 10분 음. 만에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근황 얘기할 게 근황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 요즘에 초파리가 너무 싫어요. 요즘에 엄청 많죠. 초파리가 예, 저희 집에도 지금 엄청 많아요. 초파리는 음. 초파리는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거 알잖아요. 웜홀. 자연 발생설. 네. 웜홀을 웜홀이 통과해서 있다. 오는. 네. 나 초파리 너무 싫어해 가지고 음. 음식물 쓰레기도 진짜 제때제때 버리고 되게 관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항상 한두 마리가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싫은 네. 거예요. 시간 여행을 해서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네. 원물을 닫아야 되나? 그러면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초파리 어떻게 잡냐? 어떻게 잡아요, 초파리? 저 그래서 초파리 트랩을 몇 개 사서 어. 그 초파리 트랩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품들이 몇 개 있어요. 아니 써 봤지. 그래서 왜 그걸로 안 잡혀요? 써 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던데. 우리
우리 집 초파리 트랩을 좀 좋은 거 써야 돼. 싼 거 초파리들은 말고. 이렇게 식초에 잘 안 끌리나 봐. 음. 아, 싼 거 그럴 수도 있는데 말고. 아니 초파리 트랩도 좋은 거를 쓰면 좀 비싼 것도 있어요. 음. 그거를 한 곳에 두면 안 되고 예 여기저기에 놔야 되고 또 하나는 걔네가 그 초파리가 음식물에서 생기는 애들도 있지만 하수구를 통해서 날라온 애들도 있고 그쵸. 하수구에다 알을 낳기도 하거든요. 어우, 너무 그래서 싫다. 뜨거운 물을 하수도에다가 몇 리터를 부어 주면은 그 음. 알들이 좀 제거가 된대요. 팔팔 끓는 물을. 예. 뜨거운 물 그 커피포트에다 이렇게 끓여 가지고 네 음. 그렇게 하는 뭐 방법도 도움이 돼요. 근데 뭐 아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항상 음. 있더라고요. 음. 저는 어떻게 잡냐면 음. 다이슨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이슨 청소기에다가 어. 이렇게 뭐죠? 바꿔 끼우는 거 있잖아요. 얇은 걸로. 부석 흡입하는 거. 어어. 그거를 그래서 총처럼 들고 보이면 흡입합니다. 보이면 슉슉슉. 예. 되게 그럼 잘 들어가요? 잡혀요. 그게 바람이 오. 엄청 센 힘으로 빨아들이잖아요. 빨려 들어가요? 최강 강도로 해 놓고 빨면 장난 아니에요. 다 빨려 그러면 들어가. 걔네가 그 안에 둥지를 틀고 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알을 죽어요. 까고? 이 회전력이 죽어요? 워낙 세 가지고 바로 죽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게 죽는 거구나. 뭐 분해되어서 죽는 거구나. 아니 초파리 음. 트랩에서 익사시키는 거나 뭐 손으로 짝 하고 잡는 거나 이거랑 무슨 뭐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끔찍하네. 네. 아무튼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 빨아들이면 안 좋은 점이 네. 뭐냐면 네. 이게 기본 흡입력이랑 최강 흡입력이 있잖아요. 네. 기본 흡입력으로 하면 좀 더 가까이까지 가야 빨아들이거든요. 음. 근데 최강 흡입력으로 하면 근처만 가도 슉 빨아들여요, 얘가. 약간의 원거리에서 빨아들일 수 그쵸. 예. 있다. 근데 안 네. 좋은 점은 뭐냐면 청소기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있잖아요. 예. 최강으로 먼지통. 빨아들이면 얘가 들어오다가 벽에 부딪혀서 바로 사망해요. 어. 중간 흡입력으로 일반 흡입력으로 하면 그냥 들어와서 돌돌돌 돌다가 사망하는데 음. 최강 흡입력으로 하면 벽에 부딪혀서 거기서 팍 사망하거든요. 고기를 좀 지저분해진다. 닦아 줘야 돼요. 그 투명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군요. 그 네네네. 네. 먼지통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먼지통은 네. 세척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초파리가 더 싫기 음. 때문에 여전히 그 일단 방법으로 다이슨 잡고 있다. 청소기 먼저 사야겠네. 그렇죠. 핸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다이슨 네. 청소기를 마련을 네. 해야 된다. 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여름철 걱정거리 초파리의 어떤 제거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초파리 잡는 데 도움 안 되려나? 걔는 어. 머리만 있으니까 안 되죠. 손 발을 신체가 없다. 달아 줘야지. 예전에 그런 장비 본 적 있는데 그 레이더로 초파리의 움직임을 이렇게 포착을 해 가지고 네. 초파리 움직임을 예측한 다음에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 레 근데 그 레이저를 날개에만 쏘는 거야. 초파리가 그래서 아니라 모기. 모기야, 모기. 모기구나. 모기구나. 음. 맞아. 그래서 날개만 태워 가지고 추락시키는 음. 고런 장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게 초파리 잡는 데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음. 그거 아니고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초파리채 같은 거 음. 빠지직 하는 거 있잖아. 빠지직 하는 거. 네네네네. 그걸로 해도 되고. 아니 인공지능으로 쓰고 싶다고 나는. 사람이 안 잡는. 인공지능에 빠지직 하는 거 팔을 달아 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걔가 슉슉슉슉. 로봇을 어. 로봇을 한 대 들여 가지고 손에다가 지난번 파리채를 들려준다? 이 사람아 지난 방송 때 뭐 들었습니까? 엔지니어링과 같이 발전해야 인공지능이 의미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군요. 엔지니어링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이 함께 발전해야 초파리를 그럼. 잘 잡을 수 있다. 이런 그럼. 결론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볼까요? 네. 이게 할 말 근황 없으니까 이런 개소리를 진지하게 네. 초파리 네. 스토리 잘 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초파리에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초파리 잡는 팁 있으시면 하지 공유해 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세요. 네. 자 조과장의 돌아온 인물 열전 AI 인물 열전을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고요. 두 번째 편입니다. 제프리 힌튼에 대해서 저희가 생애를 알아보고 있고 첫 번째 편 간단하게만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편에서는 저희가 AI의 겨울과 퍼셉트론의 탄생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AI가 왜 탄생했냐? 뭐 인류는 늘 꿈이 있었다. 인류는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하늘을 날고 싶었고
그리고 뭐 물속도 탐험하고 싶었고 우주 밖으로 그러니까 지구 밖으로 날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 이뤘다. 근데 인간은 항상 그림도 왜 사람이랑 똑같이 막 그리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지하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음.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었고 컴퓨터를 발명해서 어마어마한 계산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림을 인식한다는 아주 간단한 그 활동마저도 그 컴퓨터에겐 어려웠다. 그래서 컴퓨터가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맥컬럭 피츠가 두 명이죠. 맥컬럭과 피츠가 맥컬럭 피츠 모델이라는 걸로 뇌신경을 처음 모델링해서 제안을 했고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유명한 프랭클린 로젠블렛이 퍼셉트론이라는 걸 만들었다. 퍼셉트론은 인풋에서 아웃풋 사이에 연결에 웨이트, 가중치를 추가함으로써 만든 모델인데 이게 잘 돌아가서 남자랑 여자를 구분할 수는 있었지만 여기에 누가 나타났다? 김 팀장님 이름이 기억나나요? 민스키? 마빈 민스키라는 분이 나타나서 야 그거 단층 퍼셉트로는 XOR 문제 해결하지 못할걸? 이라고 제동을 걸어서 결국은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를 맞이하게 됐고 민스키가 다층 퍼셉트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은 했지만 해결은 못한 상태로 인공지능의 겨울이 짜잔 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XOR 문제가 무엇이냐? XOR 문제는 배타적 논리 연산이고요. 두 개의 입력값 0이나 1이 주어졌을 때 입력값 중에 1이면 출력이 1이 되고 두 입력값 모두가 0이거나 모두 1이면 출력이 0이 되는 그런 논리 현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방송을 듣거나 구글에 XOR 문제라고 XOR 문제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구글 이거는 말고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네네. 쳐봐야 되겠네. 좋은 네. 아이디어입니다. 유튜브에서 쳐보면 된다. 그래서 어, 로젠블렛 프랭클린 로젠블렛의 퍼셉트로는 선형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점점 값이 올라가다가 예를 들면 8점 미만은 0이고 8점 이상은 1이야 라고 이렇게 선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좋았지만 XOR 문제처럼 비선형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겨울이 찾아왔었는데 영웅처럼 등장한 제프리 힌튼이 백프로퍼게이션 역전파 논문에 참여해서 그걸 발전시켜서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을 등장시킴으로써 XOR과 같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서 인공지능의 겨울이 끝나고 점점 발전했다가 한 번 더 겨울이 오긴 합니다만 그것도 다시 제프리 힌튼과 그의 제자들 동료들이 극복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지금 챗 GPT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오늘은 역전파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그리고 CNN이라는 알고리즘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CNN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히 다뤄보고 제프리 힌튼 교수가 최근에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 나눠보면서 이 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제프리 힌튼 교수님 1947년 12월 6일 영국의 윈블던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런멜 하트라는 인지과학의 대가를 만나서 백프로퍼게이션 논문에 참여하게 돼서 나오게 된 게 백프로퍼게이션인데 이게 무엇이냐? 역전파, 백프로퍼게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순방향의 역방향으로 전파되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인공신경망 얘기할 때 인풋에서 아웃풋 방향으로 가죠. 그죠? 출력층에서 입력층. 그러니까 역방향. 원래는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 가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전파하는 방식이 백프로퍼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신경망의 출력이랑 실제 결과 간의 오차를 계속 역전파하면서 노드의 가중치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주된 논지입니다. 자, 그러면 백프로퍼게이션 뭐 당연히 유튜브 같은 거 쳐서 찾으면 되게 시각적으로 좋은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백프로퍼게이션 절차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랜덤한 가중치로 인공신경망을 일단 한번 초기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순수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고요. 그리고 순전파를 합니다. 입력값을 인풋 방향에서 아웃풋 방향으로 인공신경망에 전달해서 출력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값과 실제 결과 간의 오차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오차가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역전파를 하는 거예요. 백 프로퍼게이션을 해서 오차를 입력층 방향으로 다시 역전파를 해서 각 노드들 연결에 대한 가중치에 대해서 오차 기여도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계산된 오차 기여도를 이야기하는 박 박사가 등장했어요. 네, 반가워요, 박 박사. 오차 기여도를 사용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차가 최소화되는 최적의 가중치를 찾을 때까지 학습을 진행합니다. 음. 이러면 비선형 패턴을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가중치를 얼마를 줬을 때 최적의 구조가 만들어질지를 모르니까. 네. 그죠? 처음에는 랜덤 값 주고 나서 네. 무작위하게 주고 음. 나서 아웃풋이랑 맞춰 보면서 아웃풋 보고 가중치를 조금씩 조정한다. 네. 그래서 그걸 계속 해 가지고 제일 잘 맞출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의 연결 값들이 적당하게 음. 가중치를 갖게 된다. 그러면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고걸 수 있다. 예 고걸 backpropagation이라고 하는 거고 네. 요거를 쓰면은 앞에서 풀 수 없었던 엑소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선형 패턴을 학습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백프로퍼게이션이다라고 합니다, 박 박사님. 네. 네. 엑소알 문제랑 백프로퍼게이션은 중간에 다리가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이가 안 들은 거예요. 앞에 다 얘기를 일부에서 했습니다. 네. 다 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천재가 등장했습니다. 신경망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존 호필드라는 분인데요. 이 존 호필드가 개발한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프리 힌튼이 호필드 네트워크의 신경망 알고리즘을 결합시켜서 1984년에 볼츠만 머신을 만들어냅니다. 네, 호필드 네트워크는 뭐냐면 인공신경망의 일종이긴 한데 주로 기억 및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네트워크예요. 볼츠만 머신도 딥러닝 발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확률적인 활성화와 학습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모델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도형이 여러 개 있는데 모든 도형이 모든 도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신경망 노드들이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이제 비지도 아. 학습 모델의 일종입니다. 볼츠만 머신이라고 이제 구글링을 하시거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 모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뭐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후에 1989년에 제프리 힌튼 교수의 지도로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던 얀 레쿤이라는 분이 요슈아 벤지오라는 분이랑 같이 네오 코그니트론, 볼츠만 머신, 백 프로포게이션을 결합해서 CNN이라는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 CNN이 딥러닝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고 처음으로 딥러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얀 레쿤이라는 분이 미국 우편국에서 아까가 아니라 우리 1화에서 손글씨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흔한 손글씨도 컴퓨터가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했는데 손글씨로 쓴 우편 번호를 자동 인식하는 르넷5라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드디어 처음으로 딥러닝의 상용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좀 쓸모 있는 신경망 모형이 만들어졌는데 네. 고게 요 CNN이라는 모델로 구성이 네. 되어 있다는 거군요. 한 거고 그럼 처음으로 네. 상용화된 게 우편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손글씨 우편 번호를 인지하는 모델이다. 그럼 이게 지금 89년도에 이게 CNN 나왔다고 네. 얘기를 89 하셨는데 년도. 이때까지 계속 손글씨도 못 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죠? 20년 네. 아까 40년대에 신경망 모형이 나온 이후로. 네. 박박사 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인데. 네. 그러니까 신경망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알고리즘도 그걸 쉽게 풀기가 어려웠죠. 음. 그런 그러니까 상 예 이미지를 인식한다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음. 그래서 뭐 '신경망이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도 사실은 그때는 없었지. 왜냐면 그 과거만 해도 신경망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을 계속 못 했고 계속 보지를 못했으니까. 물론 이제 CNN이 그걸 처음 해냈다라
니까 이제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라는 걸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음. 박 박사가 오니까 좀 방송이 풍성해지는구만. 아. 그 인공지능 공부할 때 CNN부터 공부하는 사람 되게 이제 많잖아요. 뭐 쓸모가 가장 있으니까. 기본적이고 쓸모가 많이 있죠. 예. 당장 그죠. 검색하는 얻다가 애고. 네. 음. 딱 뭔가 CNN 결과물이 네네. 나와야지 '아 이게 할 만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그니까 2019년에 학위할 때도 딥러닝 배울 때 CNN이랑 RNN 먼저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렇겠지? 음. 뭐 그쵸, 그쵸. 딥뉴럴 네트워크 배우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 CNN은 무엇이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면 합성 곱 신경망이라고 한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이고요. 아까 인제 두 분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주로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처리에 많이 사용되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이미지의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분류 아니면 감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르네5가 인제 CNN을 활용해서 손글씨 숫자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음. 요즘에 이거 그 카메라랑 연결해 가지고 어떤 것도 많이 하냐면 저 예전에 인제 공부할 때 사례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런 것도 했었어요. 무단 투기,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 감지하는 음. 인공지능 모델 같은 거 어. 또 했었고 CNN 학습하면 강아지, 고양이 사진 구분하는 거 되게 많이 예제로 하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손글씨가 되니까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이제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같은 거 인지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에 쓰입니다. 그리고 주로 현업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불량 검출하는 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이런 핸드폰의 액정 같은 경우도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앞에 이제 이 액정 필름이 늘려 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필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이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제가 어 처음 회사 생활을 했던 곳이 평광판 공장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눈으로 봤어요. 불량 여부를 사람이 판독했다. 2010년만 해도 2010년만 해도 사람이 음. 보고 양품 불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되게 그거를 품질 물론 어. 검수라고 하죠. 예. 품질 검수를 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눈으로 맞아, 맞아. 봤다고. 근데 음. 예 그리고 암실 같은 애 놓고 맞아, 맞아. 예 그거 이 화소 불량 화소 체크할 수 있는 불을 켜 놓고 지나가게 하면서 눈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예. 눈 근데 빠지겠네. 지금은 눈 빠지겠어. 그리고 냉장고나 세탁기 나오잖아. 예. 그럼 360도 돌려가면서 여기 찍힌 자국 없나 이런 걸 봤다고. 눈으로 봤죠. 맞아요. 아. 예. 눈으로 봤다고. 근데 요즘은 대부분 CNN으로 할걸? 뭐 기본은 CNN 쓰겠죠. CNN 베이스로. 음. 훨씬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음. 그러니까 그 지금 CNN CNN만 모델을 쓴다기보다는 그쵸. CNN을 베이스에 복합적으로 쓰겠지. 놓는 모델을 음. 쓰겠죠. 예. 뭐 그쵸. 그리고 이제 벌써 CNN 모델이 이미지에 쓰인다라는 얘기도 옛말이 된 게 그러니까 CNN 사용하는 컨볼루션이 기본적으로 여러 레이어의 그 주변에 있는 웨이트 그 값들을 압축한다라는 관점의 기법이 동작을 하는데 그게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잘 맞아서 초기에는 "이미지에 좋은 알고리즘이야."라는 식으로 인식을 가지게 됐었는데 그게 뭐 음성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전파할 때 생기는 이점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다른 아까 말했던 RNN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새롭게 나가고 있는 모델들도 다른 이미지 인식에 사용될 때 유의미하게 동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또 어떤 알고리즘 하나로만 하는 경우도 요즘엔 없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객체 탐지라든지 뭐 이런 이상 탐지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그걸 수행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일 수 없어. 그래서 우리만의 최적화 더 작은 모델로 만들어야 돼." 하지 않는 이상 뭐 요즘에는 이미 프리트레인 잘 돼 있는 모델들이 많아서 그거 커스텀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욜로라든지 뭐 몇 개 그 이미지 탐지는 유명하게 쓰는 베이스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걸 쓰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 뭐 써 보니 속도가 안 나더라. 써 보니 우리 상황엔 좀 안 맞더라 하면 "CNN 먼저 시작해 보자."라는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CNN은 저는 손으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음. 배울 때 CNN 컴 행열 곱으로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이제 모자이크 판 같은 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숫자를 쓴 다음에 다시 곱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 가지고 그걸 또 수기로 시키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요즘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수준의 압축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고조합의 레이어의 압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손 계산으로는 힘들긴 할 거예요. 이제 쓰는 것들은. 이제는 그렇겠죠. 네. 예. 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어쨌든 인공호흡해서 되살린 거예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그래서 CNN까지 맞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진짜 인공호흡을 해서 되살렸는데 CNN 이후에 사실 인공지능의 두 번째 겨울이 오긴 했어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또 나와 가지고. 근데 그걸 해결한 것도 제프리 힌튼 교수님과 그의 동료들입니다. 근데 요건 좀 다음에 다뤄볼게요. 우리는 오늘 제프리 힌튼에 대해서 다루니까.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후에는 캐나다로 떠납니다. 언제 이후요? 왜 1987년에 떠나요. 그 연구를 한창 하다가 미국에서 네. 한창 연구를 하다가 캐나다로 떠나는데 캐나다로 떠난 게 자신의 연구가 군사적인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이 싫었다는 설이 있어요. 설? 네. 본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이게 건 아니에요? 네. 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챗GPT한테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캐나다로 떠난 건 군사적 목적이야?"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대답한다. 절대 아니라 그런다고요? 아니라고 그래. 왜 그러지? 오해, 약간 굳이? 오해라 그래. 근데 웃기는 거는 구글링을 해 보면 그런 정보가 되게 많거든. 근데 챗GPT는 그렇지 않다 그래. 그래서 이 오픈 AI에서 뭔가를 걸어놨나 약간 이런 생각이 일부러? 들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픈 AI의 또 초기 설립자,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이시기도 하니까 아무튼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되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뭐 엔지니어링 분야도 있고 우주공학이나 뭐 우주과학 분야도 있지만 미국 하면 뭡니까? 군대잖아요, 군대. 방산이죠, 방산. 방산. 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 객체, 검출, 감지 이런 것들도 전쟁에 많이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엄청 중요하죠. 지금은 뭐 드론이 날아가 가지고 표적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폭발하는 뭐 이런 무기가 있다는 사실 들으면 놀랍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본인의 연구가 쓰이는 게 싫어서 캐나다로 이동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 미국에서 연구를 하면 그런데 네. 자기 기술이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네네. 미국을 떠나자 음. 그래서 캐나다로 갔다라는 얘기가 네.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요런 철학을 그 제자분들도 공유해요. 뭐 얀 어. 레쿤, 요슈아 벤지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학파가 있다라기보다는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전쟁이나 이런 데 활용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제프리 힌튼 교수님 쪽은 이런 거에 굉장히 반대하는, 이 뒤에 좀 더 스토리가 이어지겠지만 반대하는 그런 노선에 속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떠났고 1987년에 그리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 브레인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다가 올해 5월에 구글에서 퇴사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여기도 썰이 있어요. 근데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했어요. BBC에도 인터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CNN에서도 인터뷰하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구글은 믿는다. 구글은 이제 어떤 AI 위험에 대해서 잘 대처할 거라고 믿는데 내가 퇴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 솔직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대요. 인터뷰 중에 하나에서는. 그거 제가 AI 소식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그래 갖고 그때 뭐 제 기억에는 구글이 그런 말하는 걸 이제 아무래도 기업 레벨의 이미지나 이런 차원에서 뭐 조절을 하려고 하더라 같은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네. 방금 말한 것도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어서였으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어 갖고 뭐 그럼 얼마나 더 "뭘 받길래?" 약간 이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다 하고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뭐 뉴욕 타임즈랑도 인터뷰하고 BBC랑도 인터뷰하면서 AI 발전도 언급했지만 한편으로는 힌튼 교수님이 인제 5월에 퇴사하셨으니까 챗봇도 이제 되게 활성화되었을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챗봇이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부의 리스크들은 되게 본인도 무섭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챗봇이 아까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섭다." 본인은. 뭐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에 대한 얘기였겠죠. 거대 언어 모델을 지금 챗봇으로 지금 치환해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공각기동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각기동대 영화 보면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꼭두각시 같은 이제 사람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넷이라고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데 넷망에 있는 모든 지식을 학습해서 이제 그걸 활용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서로 지식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은 좀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AI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크게 우려를 하셨고, 2015년에 설립된 오픈 AI, 지금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이기도 하신데, 2017년에 인공지능이 자율 무기 시스템의 발전과 융합돼서 사용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픈 AI 차터라는 걸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현장인 거죠. 이걸 이게 지금 발표하면서 구글에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랬죠. 구글에 있을 구글에 때? 있는 상태에서 오픈 AI를 공동 설립을 하고, 구글 브레인이죠, 정확하게는. 그런 다음에 오픈 AI 현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가 2019년 이 정도 맘때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법전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AI에.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돼. 이런 걸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오픈 AI의 현장이 2017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 생각했어요. 이것도 현장이 업데이트 되는데, 예를 들면 이상한 비유이긴 하지만 일본 만화 중에 그 연금술사라는 만화 오늘 만화 얘기 유명하죠. 많이 있는데, 하네. 네. 연금술사에서 강철의 하면 안 되는 게 연금술사죠? 있어요. 강철의 네. 연금술사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인간 연성. 인체 연성을 하면 안 돼. 음. 인간 그게 연성을. 뭐예요? 그러니까 연금술사니까, 연금술사는 뭐 옛날에 그 용어의 탄생을 보면 금이 되게 귀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녔던 물질이던 시절에 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연금술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금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만은 연금술로 만들어내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어기면 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사람을 만들면 안 인공적으로. 돼. 예.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만화의 약간 그냥 세계관이고, 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연금이 가능해진 세계관에서 뭐든지 되는 것 같으니 '그럼 사람도 해 볼까?' 같은 건데, 그게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금단의 기술 같은 느낌이 그치. 되는 그런 거죠. 거지. 예. 그 그럼 연금술사에 그게 보면 법이 있어요? 연금술사들이 지켜야 되는 법 같은 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암묵적인 암묵 룰. 느낌이 있고, 실제로 암묵적으로? 예예예. 어.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이 '저 사람은 그럼 타락했어. 처단해.'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아. 세계관에서 금단이다, 약간 그런 금단. 느낌이에요. 예예. 금단이다. 이단이다, 음. 금단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지금 이걸 예시를 들었길래 굳이 지금으로 돌려보면 '핵무기사 만들지 마. 사용하지 마.' 같은 느낌이에요. 음. 핵무기, 핵 예. 좋아. 지금 음. 말씀하시는 이제 인공지능 헌장이나 인공지능이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언정 해가 되면 안 된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은 거의 모든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핵무기의 교훈에서 온 과학자들의 철학이나 사고가 바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만들어지기 직전서부터 다들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제 프린튼 교수님도 확실히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고런 과거들을 이미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이미 결과물이 나왔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본 입장에서 어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게 공감이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픈 AI 현장을 여러분께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픈 AI 현장이 2017년 나왔을 때 5개의 현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범위입니다. 범위, 스코프. 오픈 AI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며 핵심 기술과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가 첫 번째 범위고요.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오브젝티브. 오픈 AI의 주요 목표는 인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행동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기술 이익입니다. 테크니컬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 AI는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협력입니다. 코퍼레이티브 오리엔테이션인데, 오픈 AI는 다른 조직 및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인공지능의 안전과 유익한 활동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안전이에요. Safety Consciousness인데, 요거는
오픈 AI는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며 연구 및 개발 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합니다. 안전 연구를 지원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에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5번째 안전에 대한 헌장입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우리가 이제 박 박사는 못 들었겠지만 나중에 방송 들어보면 우리가 인류의 꿈부터 얘기했어요. 인류의 꿈. 인류의 아 꿈이 인류의 꿈. 어쩐지 지금 아니 2번째 화가 됐는데 볼츠만 머신 하고 있더라고. 그래 갖고 뭐라고? 앞에 아직 안 했어? 우리가 지금 뭐 뭐 하고 있는 했냐면 거지? 인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류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뭐 이제 인지하는 걸 만들고 싶어서 맥컬럭 피치 모델을 구상을 했고 맥컬럭 피치 모델의 인공신경망에서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해배 이론과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퍼셉트론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게 선형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비선형 문제 해결을 이제 해결해야 됐고 그때 로젠블렛의 퍼셉트론을 만든 프랭클린 로젠블렛의 라이벌이었던 마빈 민스키가 퍼셉트론즈라는 책을 내면서 야 니네 비선형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다층 퍼셉트론 필요해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거를 세상에 해결 정말 역사를 얘기했구나. 아니 이거 인물 열전이잖아. 그래서 좋아요, 인물들을 좋아요. 훑어보는 중이에요 지금. 인물들을 다 훑어보는 중이에요. 모델을 훑어보는 게 아니야. 인물을 훑어보는 모델을 거지.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네. 그거를 해결한 게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어서 인공지능의 겨울을 끝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인공지능의 겨울을 끝낸 제프리 힌튼 교수님마저 최근에 구글을 퇴사하면서 야, 인공지능 내가 연구도 해보고 오랫동안 여기에 생애를 바쳐보니까 우려가 많이 돼. 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토론 주제로 넘어가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과연 힌튼 교수님이 이제 되살린 2번이나 되살렸죠. 인공지능의 겨울 2번이나 끝내고 봄을 다시 맞이하게 해주셨는데 이 힌튼 교수님이 되살린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교수님은 왜 그토록 우려를 하는 것일까? 어떤 제가 만난 전문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역사책을 보고 한국사나 세계사를 보면서 와, 저 때는 대단했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 2000년 초반 뭐 중반 요 시대를 나중에 역사책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저기 컴퓨터가 나오고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왔고 인공지능이 나와서 챗 GPT랑 대화를 하는 시절까지의 요 발전상을 보면 아니 이 전까지의 역사랑 이 역사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아니, 너무 짧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짧은 시간 발전했다는 안에 거예요. 급격한 발전을 이뤄서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역사 발전의 끝이 어디까지 갈까는 아직 우리가 확인을 못한 거죠. 더 갈 사실 우리는 거니까. 네, 사실 우리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도 봤고 그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도 봤고 음. AI라는 영화도 예전에 있었고 그죠, 그죠. 이런 대중 매체 속에서 AI를 접한 세대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챗GPT에 나오는 성능과 그것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놀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10년 후쯤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찾아올까에 대해서 우리 멤버들이랑 한번 간단하게 토론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힌튼 이거 교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네. 아까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겨울 2번을 극복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 한 번씩만 다시 짚어주면 안 돼요? 자,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겨울 극복. 네. 첫 한 번째 번이 겨울 뭐예요? 네. 첫 번째 겨울 극복한 거. 엑소어 그러니까 문제. 엑소어 문제에서 막혔던 거. 그거를 백프로퍼게이션으로 풀었고. 네. 2번째는? 2번째 겨울이 책 찾아봐야 되는데 책 찾아보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아니 아까 얘기한 지금 것 같은데 지나가 버리고 얘기가 안 됐던 것 2번째 같아서. 겨울도 네.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2명의 멤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거는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걱정이다라고 보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 팀장 먼저 들어볼까요? 내가 잘라버렸어. 김 팀장 먼저 들어보도록 합시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아니 뭐 둘 다 해도 돼요. 그리고 별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어떻게 없다라는 보는지. 멘트는 약간 부정적이지 않아? 아무튼 네.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이 뭐라고요? 인공지능의 미래에 예,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게 지금 제일 아, 고민이지 않아요? 자기의 지금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인공지능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었어?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 예상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설 것 같은데 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튈지를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다른 어떤 기술 분야라면 '아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그럼 이런 걸 공부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좀 예상을 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분야에 그래도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술들을 보고 있는데 얘는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고 음. 발전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다음에 특히나 적용하기에 여러 분야에 동시에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기술이니까 '어떤 식으로 확산되어 나갈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운 기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썼을 때 좋은 도구고 어떻게 썼을 때 위험한 도구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음 우리 방송에서도 뭐 시리즈로 계속 다루고 있지만 당연히 일반적인 지식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갈 거고 그러면 그런 지식 노동자를 숙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이나 뭐 제도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음. 교육도 그렇고 예 사회 제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무의미해지는 시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예. 음. 그러면 그런 거 다 바꿔야 되는데 교육 제도도 바꿔야 되고 사회 제도도 바꿔야 되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지식 노동까지 포함해서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임금을 얻지 못할 테니까 하지만 사회를 음. 떠받치려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기본소득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 '기본소득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음.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게 실현 가능한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별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다 느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왜냐면 저나 뭐 박 박사는 워낙에 가까운 분야니까 체감을 많이 하고 당장에 하는 업무에도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한데 쪼끔만 떨어지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제가 뭐 어떤 볼 일이 있어서 뭐 어떤 물건을 구매하러 뭐 어디 매장에 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거래를 할 일이 있어서 뭐 출판사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뭐 심지어는 뭐 택배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음. 사람들이 당장 자기의 일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생각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모든 분야가 다 이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음. 그렇다면 그냥 어떤 분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재밌는 기술 정도에 그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건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산 속도가 빠를 수는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요즘에 하고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로 튀게 될지. 음. 아니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방식으로 확산되는 음. 어떤 계기가 생길 수 있을지. 음. 그래서 좀 그냥 모호한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박 네. 박사가 얘기했던 잠깐 두 번째 겨울 이야기 잠깐만 하고 다음번에 다루려고 하는데 백프로포게이션에서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내려갈수록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인공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학습이 안 되는 모순 음. 그러니까 음. 역전파 과정에서 출력층에서 멀어질수록 그레디언트가 값이 매우 작아지는 모순이 생겨 가지고 그때 또 2090 년이 아니구나. 1990 년대에 다시 한계에 부딪혀서 또 겨울이 찾아왔는데 힌튼 교수님이 음.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을 만들고 그걸 쌓아서 딥 빌리프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인제 극복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쭉쭉쭉 음. 나아가는데 그러면 또 다른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해야 돼 가지고 제가 이번 화에는 포함하진 않았어요. 아 정말요? 거기를 지금 요 인물 아. 열전은 뭐 한 8 화쯤 하려는 것 아 네. 같은데요. 무슨 8 화야. 24 부작이야 이거. 24 부작이야 이거. 아 벌써 처음부터 아. 기획이 그래요? 아 이해했어, 야 이해했어. 존 폰 지금 노이만도 할 거야. 아까 이
1920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아니 아까 그러니까 이게 제프린트는 어. 하려고 한다 그러지 않았어? 였는데 지금 아. 뭐라고? 약간 이러고 아. 있었거든요. 젠프린트는 아니 하려면 콘텍스트를 다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 야. 인공지능 겨울 2개라는 게 네. 결국에는 XOR 문제를 단층으로는 해결 못 해서 다층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했던 네. 건데 그 근데 층이 또 너무 백프로포게이션을 했더니 많아지니까는 네. 너무 많아지니까 또 그걸로 안 되는 문제를 뒤에 발견하게 된 거고 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또 힌튼이 제안한 거예요. 네네. 그럼 힌튼이 2개 다 푼 거네. 그리고 네 있잖아요. 어? 힌튼이 겨울 2번 다. 물론 두 번 힌튼 정도 2번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네. 제프린튼이 없었으면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가 사장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지. 만약에 네. 나중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막 무시무시한 세계가 오면 힌튼 교수님이 제일 죄책감을 느낄 것 같은 거야. 아니죠. 아니죠. 아니야? 인공지능은 알고 있지. 제프린튼이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힌트만 안 쳐놓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아니지. 힌튼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이야말로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힌튼 힌튼이 교수님은 그 인공지능이 봤을 땐 제일 위협적인 존재인 거야. 왜요? 자기들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작동 원리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에이.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저랑 또 다른 생각이 다르시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바빠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지금 그동안 김 팀장이랑 저랑 둘이 했던 AI 특집들에서 사실 "인공지능이 발전한 미래는 뭐 어떨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다뤘었는데 그렇게 발산하면서 아이데이션 해 보고 나서 제가 느끼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겪어 보고 있으면서 얻는 감각은 지금의 챗GPT는 제가 계속 그냥 뭐라 그러면 좋을까? 메타포적인 의미로서 그냥 감각적으로 '아직은 초입이야.' 정도의 느낌으로만 가지고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쓰임이나 지금 써 보면서 느끼는 감각이나 실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 보거나 경험을 쌓아 보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시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이런 제약 사항들이 있고 이렇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어 뭘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지금의 챗GPT 지금 정도의 지금 '엄청나. 대단한데?'라고 느끼고 있는 챗GPT가 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어 이제 시작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예. 지금 과거에 뉴럴넷이니 뭐니라고 했던 거는 인공지능을 시작하기 위한 프리퀄에 해당되지 인공지능이 아니었던 거고 지금조차도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정도에 해당되지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다에 가깝지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 같다가 아직도 호들갑 떨고 있다. 같은 음. 느낌이기는 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 것들을 해결하면 우리가 깜짝 놀랄 다른 미래가 펼쳐지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힌튼이 구글에서 뭘 받길래 같은 거는 사실 구글은 지금 챗GPT 같은 모델 그러니깐 정확하게는 GPT-4 정도 되는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챗GPT 같은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가 아직 없는 거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방금 제프린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회사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거는 내보낼 수 없어."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실제로 공개할 수 없어."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오픈 AI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을 그렇게 뿜어내는데 '이걸 오픈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것도 있고 지금 '이거 오픈하면 위험한데?'라는 인식은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사실. 그 정도 사이즈의 모델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다 갖고 있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예시가 또 너무 적절해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심장 전문의세요. 그러면 음. 인공심장을 전공하셨어요. 그 소아심장도 수술하셨지만 인공심장을 전공하셨는데 인공심장에 장기 이식 인공심장을 왜 하냐면 심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음. 돼지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사람한테 이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돼지 심장이 우리 사람의 심장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실험들은 다 해 봤어. 그리고 된대. 음. 될 것도 같아. 근데 아무도 시도하지 않아요.
왜? 어 우리가 아직 제대로 검출하지 못하는 돼지로부터 넘어오는 인수공통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아. 때문에 그거를 시도해서 될 수야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우리 모두 다 어. 같이. 근데 아무도 아 안 하는 거야. 실제로는 안 해요? 예. 실제로는 안 해요. 연구만 하는 거예요? 예. 연구만 해요. 오. 아까 말한 그러니까 이거를 상업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보급화할 때 들어가는 다른 버든이 지금 이 음. 연구로 인해서 됩니다 보다는 안전하게 만드는 뒷과정이 훨씬 크거든요. 음. 그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거라. 음. 근데 오픈AI가 챗GPT를 깐 건 약간 그걸 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회사 모두가 다 그런 모델들 갖고 있고 된다는 거 아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거 갖고 인기 터지는 걸 보고 지금 막 다 같이 다급해진 거에 불과한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깐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오픈AI 활동에 갑론을박을 하게 되고, 오픈AI가 아까 말했던 헌장들이 있는데 그 왜 GPT-2 까지는 공개했는데 3는 공개 안 하냐, 3.5랑 4는 왜 공개 안 하냐 이러면서 이제 클로즈 AI다 뭐다 야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위험하게 하면 안 된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픈하면 안 된다." 같은 뭐 논리를 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김 음. 팀장은 "얘네는 실수다. 상술이다."라고 음. 뭐라고 하기도 했었죠. 음. 그 상태에서 지금 여전히 뭐라고 한 건 우리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다. 저는 감사하게 오픈AI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술이기 때문에 네. '걔네가 하는 말 믿을 수 없어.' 약간 요런 스탠스였거든요. 예. 네네. 음. 근데 이제 리터럴리만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쪼금 더 오픈될 거냐?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오픈 안 할 거냐? 모르겠어요. 음. 왜냐면 이미 기술이 어느 정도 가능성 보인 채로 까여져 나왔어. 그 상황에서 뭐 전 세계가 핵 확산 금지 조약하는 것 마냥 한다고 한들 그거 조약 가입 안 해 갖고 "나 가질 건데?" 같은 나라를 다 통제할 수도 당연히 없을 뿐더러, 지금의 핵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음은 이미 핵을 겪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깐 이걸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려한다고 한들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걸 겪어야 다 같이 조심하지 않을까 같은 걱정이 음. 들기는 해요. 음. 그리고 그 경험치가 저 개인적으로는 인류 전체에게 너무 큰 상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 박 아. 박사가 얘기하는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전혀 짐작 안 돼요. 아 뭔지는 음. 모르겠는데 되게 큰 예. 위험이 있을 거다. 그렇게 짐작이 된다. 왜냐면 음. 핵도 위험하다는 걸 체르노빌 폭발하는 거랑 실제로 사용한 거랑 두 개를 겪어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 두 개 겪지 않고는 몰랐어. 아까 말했듯이 음. 돼지 심장을 사람한테 이식할 때 실제 해 봐야 아는 문제들, 하지만 누구나 자명하게 예상 가능한 문제들 갖고 어 어 어떤 미친놈이 할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면. 왜냐면 아까 말했더니 심장외과 의사 정도 되면 전 세계에서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한 아주 희귀한 몇 명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탑 순위권 안에 드는 연봉이 높은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인기도 많은 사람인데, 그중에 미친놈 한 놈이 실제로 이식 수술을 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아 진짜? 네.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깐 지금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뭐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 안전하게 써야 돼. 뭐 안 돼. 그런 거 쓰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그걸 인류 모두가 지킬까? 전혀 그러지 음.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 음.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전혀 짐작은 안 가지만 큰 사고 한 번 날 거고, 그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알고 조심하는 "나 있어. 음. 너 나 건드리면 뭐 이거 할 거야?" 이 하지 말하면서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음. 갖고 있는 다른 과학자들은 그걸 한 번 터지는 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까 봐 같은 걱정을 하고 있긴 한 거고요. 음. 와 박 박사의 생각이 거의 90% 이상 저랑 일치하는데 음. 그 저도 엄청난 사건이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음. 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저는 그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냐면 이제 인류가 국가 단위의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나서는 항상 뭘 하고 싶냐면 우세하고 싶거든요. 더 낫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국가보다. 그리고 그게 전쟁이라는 형태의 폭력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기술 경쟁,
냉전 시대, 우주 경쟁, 지금은 인공지능 경쟁 이런 식으로 항상 인류는 경쟁을 해왔고 그 시대를 아우르는 특정 분야에서 우세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국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세하려면 단순히 기술 개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타이밍인가 이렇게밖에 표현 못 하겠는데 하이제킹이 일어날 것 같은 거야. 음. 그 기술을 빼앗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행기를 가장 뺏기 좋은 방법은 하이제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간 하이제킹이 있든 아니면 어떤 플랫폼의 하이제킹이 있든 아니면 해킹이 있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도 항상 없어지지 않는 게 해킹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박 박사가 우려하는 것처럼 AI가 인류의 삶, 우리의 삶, 나의 삶에 엄청나게 깊이 있게 들어온 것과 동시에 그 리스크가 커지다가 한번 빵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 그 주도권을 전복 싶어하는 세력들은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만나면 오히려 물 만난 사람처럼 되는 거지. 그래서 음. 큰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서 그 위험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박 박사가 적절한 예를 들어줬는데 핵처럼 야 이거 여기까지만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 핵융합 발전으로 전기 정도만 우리가 얻자. 그래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무기로는 쓰지 말자라는 그런 게 서로 간의 암묵적인 룰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인근에 가까운 미래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박 박사 오기 전에 우리 어떤 얘기했냐면 인공지능의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에 기계공학이나 엔지니어링이 발전해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형태가 갖춰졌을 거라고 그런 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로봇공학도 발전하니까 이게 AI랑 만나가지고 저는 한 5년 내에 집집마다 다 로봇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로. 5년 내요? 5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늦어도 뭐 어떤 5년 내. 형태의 로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 뭐 아. 지금 어떤 집에 형태로든. 청소 로봇은 있으니까요, 다들. 그게 안드로이드 형태의 로봇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 안드로이드를 5년 내에 하나씩 갖고 있는다고요? 인간 형태의 로봇을. 왜 사람들이 인간 지금 형태를 바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굳이? 지금 모든 국가가 모든 활동을 접고 그 생산을 전념해도 5년 안에 모든 가족한테 보급할 수 없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도 사실 청소기나 로봇 청소기를 갖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휴머노이드가 집집마다 보급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5년 이내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휴머노이드. 거지. 아니 뭐 근데 급격한 그게 올라가서. 뭔가 기술적 혁신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감, 체감과 다르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쿼텀 점프 같은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조과정은. 그게 한번 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생활이 되게 편해질 거다. 아니 하기는 뭐 챗GPT도 이렇게 등장할 줄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까. 아니 챗GPT에 뭐. 로봇을 얹으면 그게 사실은 휴머노이드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사실 그거가 너무 당연한 다음 시도하고는 있죠, 지금 스텝이어서 벌써. 이미 시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와서 한 5년 내에는 우리가 생활이 되게 편리해지고 뭐 어렵거나 더럽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일들은 안 하게 될 때가 올 거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 5년 10년 뒤에는 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집에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그거를 집에 배치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먼저 대체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그렇긴 하겠죠. 그죠. 그 휴머노이드라는 건 이제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계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속도가 좀 느릴지라도 계속 지속 반복하고 뭐 루틴하게 돌아가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당장 가장 몸 쓰는 단순하게 일들. 가장 단순하게도 뭐 재활용 수거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그다음에 택배 뭐 이런 일들이 그래 있겠지. 택배, 상하차, 그다음에 라이더 음. 이런 직업들 다 없어지는 배송 그죠, 이런 그죠. 업무들이 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나는 거죠. 그게 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 동생이 엔지니어거든요. 근데 이제 메인터넌스 엔지니어여 가지고 기계가 오작동 나면 그걸 고치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아무리 고도화된 기계라도 항상 고장이 나거든요. 고장이 나게 돼 있어, 그죠. 기계는. 예. 근데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챗GPT가 스스로 코드를 수정하는 것처럼 뭔가 활동을 하다가 내가 고장이 나서 오작동을 하고 있네?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머신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음. 그게 인제 음. 가까운 미래라고 보고 아까 김 팀장이 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기계를 관리하는 직업인데 그 기계가 스스로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계가 스스로를 설계하고 스스로를 디버깅하고 예예예예. 그런 거죠. 사람은 뭐 뭐 하죠? 뭐 그 단계가 지금 저랑 감각이 다른데 저는 음. '거기가 아직은 먼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음. 지금 오픈 AI가 지금 사실 그 자기들의 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모델의 인류 확산이나 사용 통제의 거버넌스 역할을 하려고 거버넌스 음. 역할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중에 연구 조직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거에 가까워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국가 간 정책 통제 등등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지. 자기들이 거버넌스 그 자체가 되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어 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큰 사건이 안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는 음. 있어요. 음. 그런 오픈 AI 생각보다 때문에? 오픈 AI 덕에? 오픈 AI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하고 음. 있는 오픈 AI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협의 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의 게. 역할을. 예. 협의기구뿐만 아니라 협의기구가 아니어도 여러 조직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할 거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원받고 있는 활동들 조직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그 조직들이 한꺼번에 잘 조직될 타이밍이 언젠가 올 텐데 큰 위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그 전이 되거나 예를 들면 음. 지금의 기후 위기 같은 경우도 사실 기후 위기가 정말 실작이나 하나 같은 것 때문에 50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 'AI 위협이 실제하는가.'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음. 생각부터 드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쪽에 음. 이제 펀딩을 넣고 연구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왜 관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개발자 엔지니어링 세계에 거버넌스 조직하는 경험이 굉장히 크게 몇 번 있었어요. 음.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하둡이에요. 음. 음. 하둡이라는 생태계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잘 관리될 수 있을 뻔했는데 실패했어. 중앙 집중된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근데 이제 고런 언어들은 그런 다른 생태계도 굉장히 많은데 글로벌 관리가 가능해질 어 카드 이슈로서 하둡은 그럴 뻔했는데 실패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걸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쿠버네티스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 사례만 봐도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 중앙 집중식 재단과 함께 거버넌스 체계 음. 관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물론 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왜 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통제 범위에 벗어날 정도의 기술 발전은 아직은 좀 먼 일이지 않나.' 같은 생각은 하고 지금 박 있고 박사 얘기한 두 가지 사례는 둘 다 오픈 소스 진영의 프로젝트인 거죠? 네 맞아요. 하둡하고 쿠버네티스하고. 맞아요. 음.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걔네는 너무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같아요. What? 걔네는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고 문제 그냥 저장 장치와 관련된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국가가 막 나서서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 사이즈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두 근데 개가 지금 다 나오는 이 두 개가 LLM은 다 국가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LLM은 그냥 온 국가가 사활을 걸고 달려들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되는 그런 기술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전에 우주 경쟁하던 것처럼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하듯이 나중에는 지금의 미국하고 아무래도 인제 중국이 되겠죠? 중국 간에 그런 경쟁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중국이 AI 굴게 하면서 투자도 엄청 많이 해 놨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 말한 경쟁은 정도 이미 하고 있는 음. 건데? 아니 그러니까 통제 안 될 정도로 더 이렇게 커져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거죠. 지금 김 팀장의 비교해 얘기는 보면. 하둡이나 쿠버네티스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격화된 경쟁이어서 그게 '가버넌스로 통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모양으로 성장할 수 없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지금 방금 그 음. 두 개가 위협을 관리하는 거버넌스가 아니기는 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쵸, 거버넌스는 그쵸. 음. 거버넌스 체계가 정립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니까 음. 그게 걔네가 갖고 있는 성격하고 좀 다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기술인 것 같다는 거죠.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음. 것이. 아니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음. 예시를 들고자 하는 바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무슨 뜻이냐면 하둡조차도 그러니까 하둡도 굉장히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했을 때 생기는 파급력이 엄청날 수 있는 어 기술적 기회가 있는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그게 중앙 집중식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산발로 되면서 사실 그 생태계가 뭐라 그러면 좋을까? 더 클 수 있는데 못 컸어요.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각 회사들이 지원해 줘야지 가능해요. 그런 재단의 구성은. 오픈 소스 재단의 구성이라는 게 그걸 쓰는 회사들이 지원해 줘야지 할 수 있다고. 그 펀딩 어디서 나오겠어. 그 기술을 쓰는 회사들이 돈을 지원해 줘야지 나오지. 근데 쿠버네티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회사들이 전부 다 돈을 모아서 "이거 중요하니깐 관리 체계 만들자."라는 회사들의 합의가 있었다고. 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할 거야." 같은 식의 이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거버넌스가 생기지 못하려면 이거 내가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같은 사람이 삐죽 나온 것 때문에 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중앙지출 관리가 쿠버네티스에선 가능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런 위험 관리 체계를 하기 위한 뭐 힘이 모이는 단계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시로서 얘기한 거지. 기술의 음.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 음. 조직이 조직화되는 게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왜냐면 이런 정도의 재단을 설립하고 어 뭐지? 집중적으로 중앙 관리가 되고 있는 기술이 오픈 소스 내에도 희귀해요. 음. 거의 유일한 사례에 가깝단 말이에요. 뭐 물론 파이썬도 굉장히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를 잘 갖춘 사례이기도 하고 몇 개 언어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말이 되긴 하지만 쿠버네티스만큼 제대로 관리된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깐 쿠버네티스 재단이 없었으면 CNCF 재단이 없었으면 저도 여기서 굉장히 '이거 당연히 안 되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뭐 지금 김 팀장님이 말하는 맥락이 뭔지 알아요. 기술이 당연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관리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우선 큰 제약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무지하게 리소스를 크게 들일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면 우선 사용할 수가 없어. 개발할 수도 없고. 음. 아까 말했듯이 우주 전쟁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깐 우주 전쟁을 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많지 않아. 그러니깐 그 주체들끼리만 합의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랑 미국이랑 중국이 비슷하네.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뭐라고요? 거네. 권총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음음. 핵폭탄 들고 있는 나라 간의 합의 정도의 수준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자원과 어떤 자원과 힘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끼지도 못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거버넌스 체계나 이런 걸 만들기에는 더 낫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직접 주체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음. 합의하거나 회동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신 아마 음. 지금 제프리 힌튼이 얘기하는 정도조차도 지금 모든 회사가 모이지 않았다라고 하니 아직도 먼 일이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음. 언제 모이게 될지 어떻게 모이게 될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모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일 주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음.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의 음. 기대가 있는 거죠. 음. 제가 그럼 얘기했던 게 여러분 뭐냐면 그러면 중국이랑 미국이 합의를 봐야 되는 다는 얘긴데 음.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위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뭐 떠오르는 게 뭐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거나 뭐 인권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만약에 그런 룰이 있다. 그럼 그거를 중국이 받아줄 거냐 하고 생각을 해 보면 음. 안 그럴 것 같은 거죠. 지금 이미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쪼끔 다른 것 같아요. 핵무기는 이게 음. 목적성이 분명하잖아요. 살상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상하는 데 이렇게 거대한 에너지를 쓰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합의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합의하는 것이. 근데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은 그 자체가 살상을 목적성으로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거를 '효율을 내자고 만드는 거지 살상을 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해 버리면 지엽적인 것들은 그냥 합의 안 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하는 생각이 생각하는 드는 거죠. 맥락을 또 기술이 좀 다르다는 얘기로 그럼 저도 풀어 보면 핵무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국가 레벨에서나 만들 수 있는 무언가였어요. 그거는 회사 레벨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회사보다 국가가 파워가 셌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국가 레벨로 만들 수 없어요. 국가는 그 정도 리소스를 집중할 역량이 없어. 그래서 음. 회사 레벨에서나 가능하거든요. 중국이 징발할 수야 있겠지. 근데 중국이 직접 가지진 못할 거고 중국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에요. 러시아의 회사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깐 지금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러니깐 회사들끼리만 합의해도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들이 왜 그거를 합의를 하냐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된다? 예. 내가 이걸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걸로 사람을 살상할 게 아니라고. 이걸 만들어서 내가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로 인류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 일은 안 할게요 같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 걸 쓰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안정성이 확보된 모델을 개발해야 그것이 각각의 영리 조직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죠? 지금의 뭐 아리백 같은 개념으로 맞아요. 그래서 아리백을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인공지능의 그거는 박 박사 안정성을 말이 담보하는 것 쪽으로 합의를 스스로 하려고 할 거다. 장기적으로 그쵸. 그게 예. 이익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자기네가 그걸 한다고 말해 놓고 안 할지언정 최소한 "그거 합니다."라는 멘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박 박사가 회사 레벨이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동의가 되네. 오히려 국가 레벨이었으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랑 이렇게 엮여 있을 텐데 사실 회사 레벨이라고 하면 범국가 레벨이 되는 거니까 합의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어쨌든 김 그러니까 팀장이랑 박 박사랑 네. 뭐 일치하는 의견이 아니더라도 둘 다 의미 있는 견해를 제시해 주신 것 같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맞아요. 미래가 펼쳐질지. 그리고 데이터올릭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트렌드가 업데이트되면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고. 너무 아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를 일단 한번 봐야 합의를 해도 할 것 같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너무 어떻게 그러니까 될지. 아니 무시무시할 수도 무서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말하다 보니 되려 안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긴 했어요. 아 합의를 먼저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어. 지금 이 논리도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핵무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특히 이제 뭐 핵만 예시를 들어보면 핵은 국가에서 연구 인력을 징발해서 국가 단위에서 했어요. 지금 어디 뭐 방산업체 어디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뭐 물론 금지돼서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의 연구들은 "어떤 회사야 제발 해 줘."라고 주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단 얘기는 우리나라의 거대 언어 모델은 네이버랑 LG 그다음에 솔트루스 정도 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걔네 모두 회사가 들고 있는 거지 국가가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국가가 연구 지원 사업을 해 줘 갖고 자기들이 활용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자기들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거 만들지 마."라는 법령을 만들기 같은 거를 하기도 쉽지 않고 뭐 "우리 합의하겠습니다." 같은 걸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깐 이거를 "법제화하여 제한한다." 같은 그림으로 간다기보다는 "회사들끼리 알아서 조심한다." 같은 느낌으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이거랑 비슷한 사례라든지 문제들이 플랫폼에서 있었죠. 플랫폼의 제약이나 아니면은 휴대폰들의 이런 제약들을 뭐 "국가 단위의 제약을 통해서 지금 문제들을 해결한다."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는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들이 나 알아서 먼저 이거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고런 다음 레벨로서 LLM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먼저 우선 이건 문제가 생긴다고 치면 그건 처벌 안 할 거예요? 재판 안 해? '재판을 할 수 없나?'라고 생각하기엔 재판할 여지도 충분히 많아 보이고 사실 이걸로 생기는 피해를 직접 타겟하지 않다고 한들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깐 '그 정도 제약이나 대비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 그 MS에서 인공지능 챗봇 중에 그 트위터였나? 트위터에 오픈해 놓은 애가 막 인종차별 발언해 갖고 닫은 애가 있어요. 기억난다. 예예예. 걔를 누가 인종차별법으로 뭐 MS를 소송 걸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있으니까 MS도 황급히 내리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수준의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합의는 있을 것 같아. 킬 스위치나 그 이머전시 스탑 같은 걸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긴급 전원 내리는 거 같은 거지. 아. 모든 아씨. 아니야? 아니야. 하여튼 뭐 그런 그렇게 상상을 그렇게 서빙하는 해봤습니다. 애가 아니야. 아니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뭐 어떤 네. 걔가 기계 요즘 장치 하나에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애가 아니잖아. 뭐 그렇긴 한데 뭔가 그런 수단으로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모든 뭐 이런 데이터 상상을 센터를 해봤어요. 한 번에 셧다운할 수 있는 어떤 버튼이 있다. 이러면 가능하겠다. 쓸데없는 모르겠네요. 소리 한번 그걸 해봤고. 그걸 하드웨어적인 대비까지 한다고 합의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와 그거는 너무 음. 힘들다. 예. 아니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약간 그런 이미지여서 킬 그치, 그치, 스위치나 그치. 아니면 예예. 총이나 무기에 안정장치가 항상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게 아닐까. 뭐 상상을 해봤네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아무튼 자 뭐 저희 예를 들면 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챗GPT가 그 일종의 안정장치가 돼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돼 있는 거죠. 예예. 그렇죠. 혐오 그러니깐 발언 못하게. 예예예. 그러니깐 이제 준비가 있고 빵 하는 걸 막기 같은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갔을 때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태로 나가기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그게 좀 미흡했다. 음. 그게 잘못됐다. 이럴 수는 음. 있어. 그리고 음. 그것 때문에 API 형태로 서비스되는 애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코드를 실행하게 만들기 같은 걸 안 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게 어떻게 될지 전혀 짐작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당장 코드 인터프리터 또 배타긴 하지만 걔의 다른 환경 제어에 대해서는 다 막혀 있잖아요. 그것도 그쵸.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지 않아? 지금 구글은 이미 그런 언어 모델도 있고 콜랩도 있고 붙이기만 하면 서비스를 해줄 수 있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그게 아직 어떨지 짐작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라고요. 음.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우리는 안전하게 할게요."라고 선언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나면 자기도 큰일 나니까 안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 음. 정도는 하지 않을까?' 같은 얄팍한 기대가 있는 거죠. 음. 여러분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박 박사가 안심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으니까. 이제 요 다음번 걱정은 전혀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 음. 올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막아야 될지는 전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 공통적으로 상상이 안 된다가 이제 음음. 그게 좀 중요한 근데 저는 부분인 그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당연하게 막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모르는 거. AI가 뭐 사람을 공격한다든가 뭐 이런 일은 음. 당연히 저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겉보기에는 긍정적인데 실제로는 인류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거는 문제가 우리가 알 생길 수 수 있을 없겠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기술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당연히 다 그래 왔는데? 플랫폼 중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까 좋은 게 제가 뭐가 있어?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일자리 예. 대체 같은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음. 자동화돼서 일자리를 대체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거에 합의할 조직은 없잖아요. 조직의 이익이랑 직결되는 거고 다들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식으로 겉보기에는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인류의 해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음. 그런 건 막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지구방위대에 맡기기로 합시다. 그 지구방위대 지구방위대요? 지금 끝내고 싶어 갖고 아무 말 한다 아주. 지구방위대 맡겨. 지금 제프린트 하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네. 이렇게 제프린트에 대해 생일을 알아보고 마지막에 토론을 시작했는데 정말 토론이 우주로 갔습니다. 아니 토론 주제가 너무 열려 있었어. 좀 그치. 좀 닫아 주지. 아니 미안하다. 나의 심지어 우리 제안한 거잖아요. 아주 먼 미래 얘기 안 했잖아. 그러네. 10년 뒤의 미래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그래 됐네. 우리가 200년 후 얘기 안 했으니까 감사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하면 또 맞아요. 1 시간이에요. 넌 리스크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리스크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었구나. 그렇군요. 어쨌든 저기 중간에라도 박 박사가 합류해 줘 가지고 역시 AI를 잘 아는 분이 합류해 주니까 좀 더 콘텐츠가 풍부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제프린트에 대해서 다루면서 컨텍스트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다른 인물들도 다룬 것처럼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인물 열정 가지고 와서 또 그것과 관련 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저희 데이터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